자, 먼저 명과의 관계를 끊고 청에 연호를 쓸 것. 청의 출병 요청에 원군을 파견할 것. 자, 그리고 인조 개인한테 정말 충격적이고 괴로웠을 요구가 또 있습니다. 바로 세자 및 다른 왕자와 대신의 아들이나 아우를 인질로 보낼 것. 끔찍하다 진짜. 조선의 차기 왕인 세자가 오랑캐 나라에 인질로 간다? 와, 이건 뭐 인조에겐, 아니 조선에겐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패전국의 왕은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참 뭔가 힘이 없을 때 이 서러움이 느껴져요.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솔직히 본인도 이렇게 하면서 이걸로 내가 끝내겠다 그렇지. 생각을 했었던 것 맞아요. 같아요. 근데도 계속 또 달라고 하니까 이제는 그냥 뭐 더 나아가서 그 청황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인조 뒤에를 이어서 내가 인질로 잡고 있는 세자를 왕위를 뒤를 잇겠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결국 그것은 세자를 볼모로 잡고 조선을 좌지우지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담긴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조선의 차기 왕이 이 치가 떨리는 오랑캐의 나라인 청나라로 가야 하는 그 심정. 소현세자.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건 자기가 먼저 그냥 나가겠다라고 한 소현세자의 성격으로 봐서는 스스로 되게 다짐 많이 하지 않았을까. 다짐. 자, 그런데 조선의 세자로서 치욕을 감당해야 하기도 했지만 이 소현세자에겐 눈에 밟히는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2살짜리 어린 아들. 아까 거기 아들이 있었잖아요. 있다고 아들 그랬어요. 아들이 있었다고. 있다고 그랬어. 그는 이 2살 난 아들을 두고 떠나야 하는 아버지이기도 했던 것이죠. 이 장면이 이렇게 상상이 되면 그러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고 어린 아들을 두고 떠나야 하는 그 심정. 이거 어땠을까요? 이 소현세자 아마 겉으로는 의연해도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갔을 겁니다. 하지만 패전국의 세자는 그저 묵묵히 청나라의 요구를 따라야만 했겠죠. 자, 그런데 소현세자와 그 험난한 길을 함께 가는 이들이 몇 명쯤 되었을까요? 한 100여 명? 100명? 아니 한 7, 8명? 아니, 아내도 데려가고 아내가 동생도 데려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적당히 다 데리고 데려간 하면 거 됐지. 아니에요? 볼모 일행은요, 무려 500여 명에 이릅니다. 500이요? 500여 명이요? 뭐야 이건? 아니 너무 많은데? 소현세자와 그의 아내 세자빈 강씨, 이 둘을 중심으로 세자의 동생인 복림대군 부부, 그리고 인질이 된 조선 신하들의 자식들, 거기에 그들을 수행할 인원까지 있었기 때문이죠. 1637년 2월 아버지 인조는요, 청나라로 떠나는 아들 소현세자의 일행을 배웅하면서 인소라는 청나라 장수에게 한마디를 하죠. 자식들이 깊은 궁궐에서만 생장하였는데 지금 듣건대 여러 날 동안 노숙하여 질병이 벌써 생겼다 합니다. 가는 동안에 온돌방에서 잠을 잘 수 있게 하면 다행이겠습니다. 끌려가는데 피란 생활로 몸이 상한 자식을 걱정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었겠죠. 그리고 아버지 인조는 떠나기 전 아들 소현세자를 마지막으로 마주합니다. 인조는 울면서 언제 다시 볼지 모르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힘쓰도록 하라. 지나치게 화를 내지도 말고 가볍게 보이지도 말라. 힘쓰도록 하라. 비록 인질로 가지만 세자로서의
역할과 또는 지위에 맞는 그 행동들을 여전히 천국에 가서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었던 것 같고요. 세자는 마음 무겁게 받아들였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인조의 말이 끝나자 옆에 있었던 신하들도요. 소현세자의 그 옷까지 당기면서 엉엉 통곡을 합니다. 저 마지막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자, 이런 신하들을 향해 소현세자는 이렇게 말하죠. 주상이 여기 계시는데 어찌 감히 이렇게 하는가. 그리고는 의연하게 말에 올라타 그렇게 청나라로 출발합니다. 자, 이 소현세자 일행이 심양에서 지냈던 곳 어디였을까요? 바로 여기입니다. 자, 이거는요 성경여지 전도라는 건데요. 청나라 수도인 이 심양 도성 내 주요 관청을 지금 그려놓은 겁니다. 보시면 바깥으로 크게 둘러진 외성이 있고요. 그 안쪽에 청나라 황제 홍타이지가 사는 집 황궁이 있습니다. 자, 그 우측 아래를 보면 덕성문이 있죠. 기록으로 보면 덕성문 안 근처에 소현세자 일행이 살던 곳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그곳의 정식 명칭은 심양관, 심관, 고려관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지금 여기 황궁 보이시잖아요. 가운데 황궁.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가까운 곳에 이 조선 세자의 집을 마련해 주었을까요? 황제께서 지켜보고 있다. 지켜보고 있다. 맞습니다. 조선의 세자 일행을 감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창살 없는 감옥?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요 이 심양관엔 또 다른 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소현세자 일행이 지내기엔 너무 협소하다는 겁니다. 근데 기록으로 보면 심양관은 18칸 정도의 방이 있었다. 이렇게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500명을 18칸? 그러니까 뭔가 지금 계산이 안 되죠, 지금. 돼요. 안 돼요. 업무 공간과 세자 부부의 방을 제외하고 생활할 수 있는 방은요. 10개에서 13개 정도밖에 없었대요. 와. 500여 명의 사람이 그 방에 나눠서 생활한다? 야, 이거 얼마나 비좁겠습니까? 말이 안 돼요. 그죠? 방 안에 50명이네요. 이 안에서 실제 생활 어땠을지 기록이 있습니다. 관소가 좁고 낮아 습하며 더러운 냄새가 나고 무더워서 숨이 막힙니다. 대소 인원들이 병나지 않은 이가 없으며 묘사히 더욱 심합니다. 여름이 오니까 습하고 악취가 나고 더위에 숨이 턱턱 막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심양관 사람들은 이런저런 병에 걸려가지고 아프기까지 했다는 것이죠. 그 속에서 함께 생활한 소현세자. 이 모든 상황을 견디면서 심양관의 조선인 전체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그 이균호 교수님, 생활비 같은 건 어떻게 했나요? 청나라가 뭐 줬겠죠? 지원했나요? 왕자나 세자를 데리고 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최소한의 그 생활품들은 제공을 했을 것 같아요. 다만 청나라도 역시 전쟁 중인 상황이었고 또 흉년도 오래 들고 그래가지고 아마 충분한 물자가 제공되지 않았을 것 같고 역시 조선도 바로 전쟁 뒤끝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쟁을 복구해야 될 상황이고 그래서 아마 충분한 그 물품이나 생활품들이 지급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좁고 열악한 심양관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던 소현세자. 하지만요, 세자가 챙겨야 했던 건 심양관 안에 사람들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청나라 황실 사람들 챙겨야 했습니다. 심양관에 들어간 지 2달 정도가 됐을 무렵이었습니다. 이른 아침 청나라 황제가 다급하게 소현세자 부릅니다. 황제가 나를 왜 부르지? 소현세자는요 헐레벌떡 황궁에 들어갑니다. 자,
황제가 소현세자를 부른 이유 무엇이었을까요? 황제는요, 왕들이 모인 앞에서 이 도착한 소현세자에게 일단 차를 따라줍니다. 청나라 사람들 사이에 끼어가지고 차를 마신 소현세자, 당연히 황제의 그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 말, 곧 황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들 돌아가시오. 응? 어? 가라고요. 쪽으로. 차 마셨으니까 이제 가라고요. 그 한마디 하려고 부른 거예요? 네. 저기 조선세자가 있으면 좋겠다. 와라 해라. 차 한 잔. 오. 마셨냐 가라 이거예요. 일국의 왕세자인데 이게 이런 식으로 대접을 하면 안 되거든요, 사실은요. 자, 그런데 이 차 마시러 오라는 식의 수모는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어느 날은요, 황궁에서 갑자기 사람이 나와가지고 심양간을 들이닥칩니다. 그리고 이렇게 통보하죠. 며칠 후에 황제가 사냥 가시니 세자도 가셔야 합니다. 야, 한 번 가면 길게는 20일씩 걸리는 그런 사냥에 동행하라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소현세자는요, 사냥에 동행해서 황제 비위 맞춥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뭐 활쏘기, 뭐 공차기, 뭐 씨름 등의 놀이는 물론이고요. 황실의 각종 연회, 결혼식, 생일, 제사, 장례 등 뭐 무슨 일만 있으면 그냥 불러대는 거예요, 소현세자. 그냥. 오라 하라, 오라 하라. 계속 불러대는 거예요. 거기다가요, 매달 5일, 15일, 20일엔 또 정기적으로 황제에게 인사까지 해야 했습니다. 소현세자는 가뜩이나 말도 안 통해서 정말 괴로운 와중에 조선의 굴욕을 안긴 그 사람들 사이에 끼어가지고 이 비위를 맞춰 했던 것이죠. 아니, 교수님, 그 황제가 소현세자를 왜 이렇게 자꾸 부르는 거죠? 청황제 입장에서는 조선의 세자 즉 소현세자를 아마 볼 때 아마 전리품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내가 이겨가지고 저 세자를 데려왔다. 청나라가 이제 성공하는 또는 확장돼가는 막 그런 모습들을 아마 대외적으로 과시하기 위한 모습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황제에게 끌려다니는 와중에 목숨을 걸어야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요, 소현세자는 정말 충격적인 통보를 받게 됩니다. 바로 서행에 동행하십시오 라는 통보였습니다. 서행? 서행은요, 청나라 기준 황제가 서쪽으로 가는 것인데, 즉 명나라와의 전쟁에 나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소현세자가 인질로 잡혀 있을 때 이 청나라는 명나라를 무너뜨리는 데 정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황제는요, 소현세자에게 전쟁터에 동행하라 라고 한 것이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청나라 황제가 세자의 동생인 복림대군까지 끌고 가려고 했던 겁니다. 결국 소현세자가 꾸역꾸역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간 한 전투에서 제발. 소현세자가 포탄에 맞을 뻔한 거예요. 전쟁터니까. 네네. 자칫하면 목숨을 잃을 뻔했던 상황에 처했습니다. 어휴. 어머니와 아들이 상봉하고 혹은 형제가 서로 만나 부여잡고 울부짖으니 곡소리가 천지를 진동하였다. 이 기록은요, 청나라 사람들이 조선인 남녀 포로들을 성문 밖 한 곳에 모아놓은 모습을 보고 적은 건데요. 그 포로의 수가 수만 명이었고 난리통에 끌려온 조선인들이 서로를 알아보고 천지를 진동할 정도의 울음소리, 끌어안고 울었다는 겁니다. 자, 이들이 모인 곳이 대체 어디였을까요? 그 통곡 소리가 나는 그 장소, 바로 여기입니다. 속환시장? 속환시장. 이 속환시장은요, 조선인들이 속환금, 그러니까 돈을 내고 포로가 된 가족들을 데려갈 수 있게 만든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이 속환시장은 당시 그 심양의 남쪽 문에 있었다고 전해지는데요.
심양관이 동남쪽에 있었다고 하니까 퍽 멀지 않은 곳에 있었을 것이고 이 곡소리는 소현스자에게 그대로 그냥 꽂히면서 그 세자의 그 마음을 아프게 했을 겁니다. 진짜 심하다. 그런데요, 소현세자는 이 포로들을 보고도 못 본 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인 포로들을 구할 비장의 카드를 꺼냅니다. 제발. 바로 직접 조선인 포로들을 한 둘씩 속환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네. 아, 본인이 직접. 직접. 소현세자는요, 심양관 생활 내내 조선인 포로들을 한 명이라도 더 속환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속환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심양관에 돈이 넉넉하지 않은 거예요. 그 와중에 이 속환비는요, 초반에 비해서 갈수록 비싸집니다. 결국 소현세자는요, 없는 돈을 긁어 모아가지고 속환비를 대기도 했죠. 그래도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한정적이었으니까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네. 이건호 교수님, 조선 조정에는 포로 문제를 좀 몰랐나요? 포로 문제는 사실 뭐 모든 전쟁이 다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죠. 그러니까 아예 청나라에서는 그 속환의 방식이라든지 그 시기 문제를 바로 이제 소현세자를 통해서 조선에 전달을 한 거죠. 그러니까 조선에서도 어쨌든 돈을 마련해서 이제 속환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계속 이 속환 비용이 올라갑니다. 20냥? 뭐 30냥 하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막 1,500냥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오, 그래요. 네.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럼.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조선 조정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손을 놓게 되고 포로로 갔던 사람들이 아마 노예적인 삶들을 살았던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죽했으면 이 당시 이 돈을 마련하려고 사채를 썼다는 그런 기록까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고통스러워할 때, 이 돈 때문에 너무 힘들어할 때, 이 소현세자의 그 고민이 막 극에 달해 있었던 이때 세자 부부에게 네. 은밀한 요청이 하나 들어옵니다. 인명을 요청? 어디에서? 믿을 만한 측근을 시켜 몰래 은 500냥을 보내서 200냥으로는 호피, 수달피, 청서피, 꿀, 잣 등의 물품을 사고 300냥으로는 무명을 사달라고 했습니다. 자,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어요? 필요한 거 뭐 사달라고 하고 돈을 그렇죠. 보낸 거잖아. 시킨 그렇죠. 거잖아요, 원래. 그렇죠. 한 청나라 사람이 자신이 구하고 싶었던 조선 물건을 소현세자에게 구해달라고 그게 달래. 은밀히 부탁을 한 거예요. 오. 이 부탁한 사람이 누구였을까? 제발 좋은 사람이길. 상류층인가 보다. 바로 황제 홍타이지의 동생 팔왕이었습니다. 팔왕. 네. 큰 돈을 보내면서 시간이 걸려도 좋으니까 구해달라고 했던 것이죠. 돈을 내고 물건을 사서 준다? 이거 어떤 일이에요? 물물교환. 아니지. 이런 거를 이제 중간에 떼는 거. 거래, 거래. 브로커. 거래. 브로커? 시장. 장사. 장사. 야, 이 단어가 이렇게 어려운 줄 처음 알았습니다. 장사. 그런데요, 이 일을 계기로 세자빈 강씨, 이 세자빈 강씨는요, 세자의 고민을 해결할 아이디어를 냅니다. 와. 이모습 딱 지켜보면서, 그래? 청나라 지배층 돈은 있는데 살 물건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자, 당시 이 청나라에는요, 물자가 굉장히 귀했거든요. 그러니까 질 좋은 조선의 물건을 가지고 와서 청나라 돈 있는 사람들한테 판다면, 야, 요거 돈이 되겠다. 장사 되죠. 장사 되겠다. 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네. 소현세자 부부는요, 청나라에서의 그 지긋지긋한 무슨 문제? 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선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을 벌입니다. 바로 밀무역.
참 진짜. 여러분 이거 굉장히 충격적인 거예요. 지금 왕세자 부부가 장사를 한 거. 조선에서 장사는요 평민들이 하는 일이었고요. 높은 신분이 하는 일은 절대 아니다.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청나라에서 먹고 살아야 할 이 소현세자 부부는요. 뭐 신분, 체면 그런 거 따질 겨를이 없었던 거예요. 살아가기 위해선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야 했기 때문에 청나라 왕족 관리 등과 거래를 했던 겁니다. 오히려 현명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끌려온 조선인 프로들의 곡소리를 그냥 무시하고 그냥 눈 딱 감았으면 사실 이럴 필요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네. 청나라 사람들이 또 원했던 물건이 또 있었나요? 일단 네. 청나라 사람들에게 이 조선의 물품들은 베스트. 좋아요. 네. 그래요? 자, 다행이다. 어떤 게 있었냐면 질이 좋아. 모피, 표범 가죽, 오. 담배 등 아주 다양한 물건들이 있었는데 특히 인기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청나라 사람들한테 이거는 우와. 뭐지? 뭘까요? 저는 사실은 외국에 나가가지고 이건 정말 그립습니다. 네. 청나라 위쪽에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저는 약간 한라봉 이런 거 생각했어요. 귤. 열대 쪽 제일 아래쪽에 있는 과일? 약간 과일. 정답. 오! 네. 와! 네. 오! 미안해. 아 진짜로? 네. 맞습니다. 우와. 김치인 줄. 김치인 줄 알았대요. 김치인 줄 한국인이 알았어요. 분명합니다. 네. 김치인 줄 알았는데. 다음에는 라면 얘기하려고 했대요. 라면 생각나니까. 같이. 인기 품목 중에 하나 뭐였냐면 이 조선의 달달한 과일들, 특히 홍시와 배가 정말 오.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우와. 자, 이후 세자 부부는요, 이 물건들을 뭐야 이게 돈이 되는데? 좋은데? 라고 하면서 점점 더 많이 들여와서 팔았고요. 그렇게 심양관에 돈이 돌면서 그렇게 힘들었던 쪼들리던 생활은요, 드디어 숨통이 트이기 시작합니다. 아우, 다행이다. 그런데 심양 생활 3년 차에 접어들던 어느 날 조선에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바로 아버지 인조가 아프다는 소식이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효심 깊은 아들 소현세자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소현세자는요 당장 청나라 황제에게 조선의 아버지에게 보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 황제가 그 얘기를 듣고 허락했을까요? 아니요. 허락합니다. 오, 그래요? 그래. 아니, 되게 나쁜 사람 같았는데 또 그러니까요. 그건 허락하네요?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네. 세자를 보내는 동안 세자의 아들, 즉 원손이 되겠죠. 그 아들을 청나라의 인질로 보내라. 이 조건이에요. 선택을 참 아버지를 선택하냐 아들을 선택하냐 이게. 근데 이게 지금 조선이지 않습니까? 네. 그죠? 아픈 아버지 인조를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소현세자는 눈물을 머금고 조선행을 택할 수밖에 없었죠. 자, 청나라로 끌려온 지 3년 만에 임시 귀국이었습니다. 어쨌건 이 그리워하던 조선 땅을 밟은 소현세자, 바로 어디로 갈까요? 당연히 아버지 있는 궁으로 가야 되겠죠. 3년 만에 부자상봉. 어떤 광경이 펼쳐졌을까요? 펑펑 울죠 뭐. 눈물바다. 예, 맞습니다. 이 소현세자는요, 아버지 인조를 보고 엎드려 눈물을 펑펑 흘립니다. 아픈 아버지 인조 역시 이 아들 소현세자를 어루만지면서 펑펑 울지요. 3년이란 긴 시간 뒤에 만난 부자상봉, 애틋함 가득가득했겠지요. 하지만 이 끌려갔던 시간에 비해 조선에 머무는 시간은 너무나 짧았습니다. 채 한 달을 잊지 못하고 소현세자는 다시 심양으로 돌아갑니다. 자, 그렇게 조선에 다녀온 후 다시 심양 생활을 이어가던 소현세자. 어느 날
청나라로부터 기막힌 통보가 날아옵니다. 심양관 생활 5년째인 1641년 청나라 관리가 심양관을 찾아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부터 심양관에서 직접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사십시오. 에? 농사하라고요? 소현수제에겐 정말 청천벽력 같은 통보였죠. 먹을 거 안 준다? 네, 이제는 생존의 위기가 닥친 겁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억지로 농사를 지어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소현세자의 일행은 그 받은 땅을 보고 경악을 합니다. 청나라가 농사를 지으라고 준 땅, 야, 전부 농사가 힘든 척박한 땅이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아. 땅은 척박하고 농부는 없고 기후마저 지금 위쪽이니까 어떻겠어요? 추워요. 좋지 않잖아요. 기후마저 조선과는 전혀 다른 곳이었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소현세자가 이 당황스러워했던 그때 그의 아내 오. 세자빈 강씨가 이번에 또 역시 아이디어를 냅니다. 자, 먼저 이 실질적으로 일할 조선의 농법을 아는 일꾼을 구할 방법. 세자빈 강빈 씨를 한번 이입해서 한번 어떤 아이디어 내시겠습니까? 거기서 데려와요. 어디서? 속한시장. 세자빈 강빈으로 임명하겠습니다. 야, 들어왔어요. 지금 잠깐 생각했어요. 맞습니다. 바로 청나라에 붙잡혀온 조선인 포로를 속환에 쓰는 겁니다. 대단하네. 자, 그리고 이들의 사기를 돋을 방법을 적용시킵니다. 일종의 성과급 제도. 성과급? 네. 바로 이 농장별로 농사 결과가 나오면 그 수확량을 책정해서 1등, 2등 가려가지고 상을 내리는 방법으로 노동 의욕을 높입니다. 오, 사업가 스타일이시네요. 인센티브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때 인센티브. 와. 네. 자, 그렇게 체계적으로 농사를 짓기 시작한 소현세자의 심양관. 첫 수확의 결과, 우와, 3,300석이 넘는 양의 곡식을 수확합니다. 우와.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무려 첫 해보다 2배 가까운 수확량을 얻어냅니다. 우와. 대박이다. 장사도 잘하고 농사도 잘하시고. 이야, 그건 너무. 덕분에 심양관 생활은 풍족했고요. 심양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창고엔 곡식이 그득합니다. 그리고 자, 이 곡식을 본 우리 세자빈 강씨. 다른 아이디어가. 와. 또 장사예요? 자, 어떤 내용일까요? 포로로 잡혀간 조선 사람들을 모집하여 둔전을 경작해서 곡식을 쌓아두고는 그것으로 진귀한 물품과 무역을 하느라 관소의 문이 마치 시장 같았다. 그러니까 당시 심양관 앞에 장터가 생긴 거예요. 세자 부부는요, 심양관에서 먹고 남은 곡식 등 이 농작물을 청나라 사람들에게 비싸게 팝니다. 그러니까 이 청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조선의 맛있는 과일이라든지 뭐 곡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져가기 위해서 온갖 진귀한 물건들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물물 교환도 하고 때로는 조선 물품들을 팔기 시작합니다. 자, 이러면서 심양관 앞은요, 조선 물건을 구하러 온 이 청나라인들로 그냥 문전성시를 이루게 됩니다. 대박이시다, 대박이. 아니, 무슨. 진짜 멋있다. 아니, 이렇게 벌어들인 돈, 뭘 하는 데 썼을까요? 속환. 정답! 이게 참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바로 속환이었습니다. 그렇게 이 세자 부부가 구한 조선인 포로가
몇백 명에 달했다고 하니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조금씩 청나라에서 이 소현세자의 상황은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청나라 땅에서 그 힘든 시간을 어떻게 버티고 있었는데 더 큰 시련이 닥칩니다. 아니, 바로 이 청나라로부터 또 전쟁에 참여하라 라는 통보가 온 거예요. 자, 그렇게 전쟁터로 나선 이 소현세자, 1644년 5월 운명의 날을 맞이합니다. 어찌 보면 이 세계사의 한 줄기가 바뀌는 그런 엄청난 장면이기도 합니다. 조선의 왕세자 소현세자에게 목격되었던 운명의 날, 바로 청나라가 명나라를 무너뜨리는 그 순간을 본 겁니다. 소현세자는요, 조선이 전쟁하면서까지 충성했던 명나라가 멸망하는 과정을 전쟁터를 누비며 온몸으로 체험한 겁니다. 청나라가 중국을 장악하는 그 과정을 생생하게 눈앞에서 지켜본 소현세자. 그런데 이 소현세자에게 아주 큰 변화가 생깁니다. 바로 심양관을 떠나 이곳으로 가게 된 것이죠. 처음에 봤던 그렇죠. 우리가 오프닝 때 봤던 바로 그 자금성. 청나라 황제가 이곳으로 옮겨오면서 인질이었던 소현세자도 당연히 같이 이곳 자금성으로 옮겨서 생활하게 된 겁니다. 이번에는 자금성에서 인질 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때 소현세자는요, 청나라 황제로부터 이런 명을 받습니다. 조선의 영구 귀국하라. 오, 우와. 갑자기? 돌아가라고요? 제발. 네. 우와. 제발. 왜? 왜? 명나라랑 조선이 친하게 지내는 걸 견제하기 위해서 이 소현세자를 볼모로 데려온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가 없어졌다? 명이 없어졌으니까. 명이 없어진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조선의 볼모가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없는 거죠. 자, 소현세자는요, 이제 완전히 조선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자유의 몸이 된 겁니다. 오, 좋아. 자, 이 소현세자 일행은요, 짐을 싸서 귀국길에 오릅니다. 청나라의 인질로 끌려간 지 9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마침내 부푼 가슴을 안고 자신이 살던 창덕궁으로 돌아온 소현세자. 와. 그런데 말입니다. 궁궐이 이상하리만치 조용합니다. 청나라에 끌려갔던 세자가 9년 만에 인질에서 풀려났는데 어떤 성대한 환영식도 없었던 겁니다. 왜지? 뭔가 지금 분위기가 너무너무 이상해. 이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하면서 귀국한 소현세자. 드디어 아버지 인조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들을 보는 인조의 표정 어땠을까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이후 인조는요, 세자의 귀환을 축하하는 교서를 발표하게 했을 뿐 불러서 어떤 축하의 말, 위로의 말도 하지 않습니다. 이 시기 소현세자를 상당히 인조가 경계를 했던 것 같고요. 청나라에서는 인조를 폐위시키고 소현세자를 그 왕위에 앉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들이 전달이 되고 결국
권력은 나눌 수 없고 이미 아들인 소현세자에게 적대적인 감정을 가졌던 게 당시 인조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다시 조선의 세자로 하루하루를 보내던 소현세자. 그런데 귀국한 지 2달쯤 지났을 무렵 세자가 갑자기 시름시름 앓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세자를 직맥한 의원은 학질, 즉 말라리아라고 진단합니다. 그리고 진단받은 지 3일째 세자의 처소에서 통곡 소리가 흘러나옵니다. 무슨 일이야 이게? 소현세자가 숨을 거둔 겁니다. 아니 근데 어떻게 9년을 그래 버텼는데 오자마자 이렇게 되는 일이 이게 뭐. 그런데 소현세자가 죽은 후 인조가 아들 무덤을 찾았다는 기록이 보이지 않습니다. 와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아니 그리고 인조는요, 소현세자 사망 5개월 만에 소현세자의 동생인 복림대군을 세자로 앉힙니다. 설마. 소현세자 아들 분명히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손이 10살이었는데 이거 너무 어리다라고 하면서 세자로 앉힌 겁니다. 그리고 미스터리한 소현세자의 죽음 이후 또 한 번 궁궐에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이번엔 세자빈 강씨가 신문을 당한 뒤 별채에 갇힙니다. 왜 그러지? 세자빈 강씨가 시아버지 인조의 전복 구이에 독약을 탔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자빈 강씨를 역적으로 몰아 폐위시켜 버립니다. 그리고는 폐위시킨 그날 바로 사약을 내립니다. 와. 그런데 사실 이 독살 사건 아무런 증거 발견되지 않거든요. 인조는 증거와는 상관없이 며느리를 죽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이고. 인조는요, 세자빈 강씨가 죽은 후 남은 손자들도 멀리 귀양 보냅니다. 그렇게 힘든 볼모 생활을 하고 조선 땅으로 돌아온 지 3년 만에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난 겁니다. 오랑캐인 청나라의 볼모로 잡혀갔다가 갖은 고생을 하고 돌아온 세자. 그리고 그 가족에겐 너무도 허무한, 너무도 허망한 결말이었습니다. 임진왜란의 영웅 광해군은 왜 쫓겨났나? 조선 제15대 왕 광해군의 숨겨진 이야기를 벗겨보겠습니다. 지체 말고 당장 죄인을 압송하라. (1592년 4월 13일) 부산에 기습적으로 상륙한 일본군이 무시무시한 기세로 수도 한양을 향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대체 조선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 사건은 뭘까요? 임진왜란. 맞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하고 온 일본군 앞에요, 조선 남쪽의 성들은 차례로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불과 보름 뒤였던 4월 28일 조선 조정에서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북쪽으로 피난하여 회복을 도모해야겠다. 당시 조선의 왕이었던 선조가 신하들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한양 도성을 버리고 떠나겠다. 즉 파천하겠다는 정말 청천벽력 같은 그런 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한 신하가 파천에 앞서 해야 할 일이 있다면서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기 전에 해야 되는 일? 그렇죠. 자, 한번 보시죠. 대계를 정하시어 사직의 먼 장래를 도모하소서. 그러니까 이 말은 큰 계획을 정해서 나라의 장래를 도모하십시오라는 의미입니다. 조선의 큰 계획이면 이제 대를 이을 계획이죠. 다음을 정하자. 맞습니다. 그런데 자, 이 선조의 파천과 조선의 세자 자리가 도대체 무슨 상관이길래 이런 제안을 했을까? 왜 이런 제안이 나왔을 것 같아요? 왜냐면 뭐 파천하다가 갑자기 맞아. 왕이 잘못될 수 있죠. 잘못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찾아와서 뭐 죽일 수도 있는 거고. 맞습니다. 당시 이 조선의 세자 자리가 비어 있었거든요. 바로 이 비어 있는 세자 자리, 지금 전쟁 터졌으니까 위험한 상황이니까 파천하시기 전에 채우십시오라는 제안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선조의 뒤를 이을 세자로 낙점된 인물 누구였을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오늘의 주인공 선조의 아들 광해군이었습니다. 불과 하루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와, 하루도 안 걸렸어요? 네, 급하니까. 급하니까 세자를 정하라는 제안이 있던 그날 밤 조정에서 광해군이 바로 세자로 결정됐고요. 다음 날 날이 밝자마자 정식으로 책봉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번갯불에 콩구워 먹듯 전란에 입사인 조선의 세자로 낙점된 18살의 광해군. 자, 이때 광해군은요, 조선의 차기 왕이 됐다는 기쁨, 당황스러움, 사실 이런 거 느낄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광해군이 보따리를 싸가지고 피난길에 오르는 길이었거든요. 지금 막 밀려오고 있잖아요, 지금요. 그렇네요.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4월 30일 새벽. 그렇게 광해군은요, 선조를 따라 경복궁을 나서야 했습니다. 자, 이렇게 광해군이 세자가 된 지 한 달이 지나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광해군에게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자, 대체 무슨 일이었을까요? 광해군한테? 왕세자에게 조정을 나누어 주겠다. 일국의 왕과 다름없는 책임감을 가지고 반드시 이 나라와 백성을 보위하고. 아닙니다. 이건 광해군, 전부 다 만부당한 일이옵니다. 이제부터 네가 이 나라의 왕이다. 무슨 일이지? 자, 지금 뭐지?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지금 선조가 아들 광해군을 보고 왕의 역할을 하라고 했습니다. 자,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요, 이렇게 부릅니다. 분조. 나눌 뿐 조정조. 그러니까 임진왜란의 이 위급한 상황에서 조정을 둘로 나누자는 거였죠.
자, 조선 조정을 둘로 나눈다?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죠? 이해가 안 돼. 자, 과연 선조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아들을 좀 세워서 아들이 좀 이렇게 지휘하고 난 여기에 있으려는 게 아닐까요? 아들을 아들을 방패막이 한다고요? 내세운다고요? 아니, 어떻게? 잠깐만요. 네. 이건 정치예요. 아니 정치여서 아들을 어떻게? 정신 차리세요. 이건 정치예요 지금. 아니 이게 맞아? 이게 맞으면 좀 충격이네요. 그러니까 좀 충격인데. 우리 배웠잖아요 정치. 진짜로? 조선은 정치. 그러니까 뭔데 말도 안 되죠 이거는.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니, 말도 안 아니. 돼. 전신대 좀 차리세요. 이거 조선 정치예요. 자, 이때 선조는요, 신하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헉이다. 천자의 나라에서 죽는 것은 괜찮지만 외적의 손에 죽을 수는 없다. 외적의 손에 죽을 수는 없으니 조선을 떠나 천자의 나라로 불렸던 명나라에 망명하겠다는 겁니다. 자신은 보다 안전한 명나라로 떠날 테니까 아들 광해군이 조선에 남아서 전란에 휩싸인 나라를 책임지라는 거였습니다. 이야, 진짜. 자, 이렇게 혼란에 빠진 조선을 수습하기 위해 광해군은 길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열 걸음 걸으면 9번 넘어지는 험한 산길에도 걸음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신하들은 물론이고요, 세자인 광해군까지 들판에서 노숙을 해야 될 정도였습니다. 자, 그렇게 강원도와 평안도, 황해도의 여러 고을을 옮겨 다니면서 공석이 된 고을의 수령, 사또들을 임명을 합니다. 자, 그리고요, 이 지방관들이 올렸던 상소와 보고서를 처리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임진왜란 이후 마비되었던 조선의 행정 시스템이 서서히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중심을 잡아주는 거예요, 지금요. 이런 광해군의 분조 활동을 과연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래도 믿음이 좀 이제 점점 생기기 시작하는. 진짜 고마웠을 것 같은데. 그럼. 그렇죠. 네. 자, 그 당시 기록을 한번 예원 씨가 읽어주시죠. 동군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인심이 기뻐하며 마치 다시 살아난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든 나라를 구해보겠다고 백방으로 뛰어다니는 이 젊은 세자를 보면서 민심이 점차 수습되고 있었던 겁니다. 진짜 큰 역할을 했다. 그렇죠. 그렇죠. 자, 그렇게 조선을 안정시키기 위한 이 광해군의 고군분투가 시작된 지 몇 달이 지났을 무렵 광해군에게 한 가지 소식이 날아듭니다. 명나라로 망명하려던 선조의 계획이 취소됐다는 겁니다. 왜요? 이유는요, 일본이 명나라까지 쳐들어올 것을 걱정했던 이 명나라가 조선에 지원군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명나라의 도움을 받게 된 조선은요, 수도 한양을 빼앗긴 지 꼬박 1년 만에 가까스로 한양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일본군의 추격을 피해 압록강 근처 의주로 피난했던 선조는 다시 한양으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그동안 정말 목숨 걸고 고군분투하면서 조선을 수습했던 광해군. 사실 돌아온 아버지 선조가
이렇게 고생했던 자신을 정말 기특하게 여기면서 인정해 줄 것이다 라는 기대 품지 않았을까요? 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선조 한양으로 돌아오자마자 무엇을 했을까? 분조를 해체시킵니다. 야. 그리고 아들 광해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세자인 광해군이 뛰어나고 광해군을 모시는 신하 중에는 현명한 사람이 많으니 나라가 번창하게 될 것이다. 이에 왕의 자리를 물려주고자 한다. 자, 왕의 자리를 물려주겠다. 여기는요, 깜짝 놀랄 만한 선조의 속내가 따로 있었습니다. 선조가 이렇게 양위 선언을 할 때면요, 조선의 조정은 한바탕 뒤집어집니다. 신하들은요, 선조 앞에 엎드려서 아니되옵니다 전하, 아니되옵니다 전하를 외치면서 간곡하게 반대합니다. 왜였을 것 같아요? 만약 선조가 막상 양위를 하지 않으면 그 행동은 뭐가 되냐면 불충이자 신하들에겐 불충이요 광해군에게는 불효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네. 광해군도요 매일같이 땅에 엎드려서 식사도 거른 채 양위 명령을 거두어 주십시오 간절히 호소하고 또 호소합니다. 선조는 바로 이걸 노리고 양위 선언을 했던 겁니다. 아, 너무 충격이다. 선조의 양위 소동은 자신을 향한 신하들의 충성심을 시험해 보기 위한 정치 전략이었습니다. 전쟁 7년 동안에 선조가 양위하겠다고 소동을 일으킨 게 무려 18번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선조 입장에서는 지금 광해군에게 쏠리는 민심을 다시 자기에게 가져오고자 하는 정치적인 시험이고 테스트였죠. 와, 대단하다. 맞습니다. 사실 선조는 아들인 광해군에게 왕위를 물려줄 마음 전혀 없었습니다. 선조는 아들 광해군을 질투하면서 신하들의 마음을 떠보고 시험하려고 했던 겁니다. 진짜 힘들었겠다. 아, 진짜. 그리고 1598년 드디어 임진왜란이 막을 내립니다. 자, 그런데요, 광해군은 선조에게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또 어떤 얘기를? 네? 어째서 세자의 문안이라고 이러느냐? 너는 임시로 봉한 것이니 다시는 여기 오지 말아라. 와, 근데 이 어떻게 아버지가 말이 너무 심했어. 이렇게까지? 충격인데. 광해군은요, 이 말을 듣고 너무 속상해서 피까지 토했다고 합니다. 오. 그럴만하네요, 진짜. 자, 그런데 선조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데는 그럴 만한 배경이 있었습니다. 이 광해군의 세자 측보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거든요. 응? 당시 명나라와 조선은 이 군신 관계였기 때문에 명나라 황제의 승인을 받아야만 조선의 세자로서 완전한 정통성을 갖출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명나라에서 광해군의 세자 측봉을 지금 거절한 거예요. 이 명나라가 광해군을 조선의 세자로 인정하지 않은 이유는 대체 뭐였을까? 자, 광해군이 장자가 아닌 둘째 아들이라는 이유였습니다. 딱해. 그렇게 광해군은 명나라로부터 무려 5번이나 세자 측봉을 거절당합니다. 그런데 이게 선조에게 엄청난 비리미가 된 거죠. 가뜩이나 광해군이 못마땅했던 선조는요,
명나라가 거절한다. 이거 핑계를. 어떡하냐. 바로 이 명나라의 거절을 핑계로 광해군을 계속 압박했던 겁니다. 자, 그러던 1606년 결국 세자 광해군의 지위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오랜 세월 아이를 낳지 못했던 선조의 정실 부인 의인 왕후는요 1600년 여름에 고열로 급사합니다. 이후 1602년 선조가요 19살의 새 왕비를 맞이합니다. 광해군 입장에서는요 자신보다 9살 어린 계모가 생긴 거예요. 아, 맞네. 그 계모 이름이 인목왕후입니다. 인목왕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인물이기 때문에 네.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리고 이 계모 인목왕후는요 선조와 혼인한 지 4년 만에 드디어 아들을 낳습니다. 야. 와. 선조가 재위 39년 만에 얻은 첫 적자 영창대군입니다. 이때 여러분이 광해군이라면 심정이 어떠시겠습니까? 끝났다. 더 이상은 없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 교수님, 영창대군이 태어났을 때 광해군은 어땠을까요?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이죠. 다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게 있는 게 적자가 태어나니까 이제는 계승 서열상으로도 광해군이 밀린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좀 오해예요. 당시 16세기 후반에 나라에서 이미 후계자로 승인한 사람이라면 나중에 적자가 태어난다 해도 바꿀 수가 없다는 게 당시의 판례였어요. 다만 문제는 뭐냐 하면 아버지 선조가 광해군 자기를 굉장히 미워하는 거죠. 그런데 대안이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서열상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경랑에 휩싸일 수가 있는 그런 엄청난 위기로 다가왔다는 거죠. 그렇게 영창대군이 태어난 지 1년 반 정도가 흐른 1607년 10월 광해군에게 이런 소식이 들립니다. 아버지 선조의 건강이 급격하게 나빠져 위독하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자신의 상태가 예사롭지 않다고 느낀 선조는요 왕위를 물려주겠다는 교서를 드디어 내리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요 광해군과 영창대군 중 선조가 지목한 다음 왕은 누구였을까요? 누구? 광해군이었습니다. 광해군. 잘한데 줘야지 이거는. 그런데요 사실 여기엔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영창대군은요 당시 겨우 2살로 광해군에게 대항할 만한 힘과 세력이 있다 없다? 없죠. 2살인데. 그죠? 피눈물로 지켜온 영생을 내가 너에게 물려준다 생각하니 이 분통이 터져. 차마 눈을 감을 수가 없구나. 그리고 약 4개월 뒤 선조가 사망합니다. 험난한 세자 시절을 거쳐 벼랑 끝까지 몰렸던 광해군이 마침내 조선의 제15대 왕으로 즉위하게 된 겁니다.